바로 guess 부동산 지식과 투자 스토리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메모리 I want podcast.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네오입니다. 오늘은요, 평소에 저랑 함께 해주시던 리나씨가 부재 중이세요. 그래서 저 혼자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더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같은 토지 위에 같은 주택인데 임대 수익이 2개라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설계만 바꾸면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팟캐스트 주제는요, 바로 하나의 토지, 여러 수익원입니다. 듀얼키, 코리빙, 루밍하우스, 이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 3가지는 일단 모두 하나의 부동산에서 여러 개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 전략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듀얼키에 대해 완전히 해부해 볼 건데요. 듀얼키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타이틀, 두 현금 흐름, 공실 리스크를 낮추고 대출 상환을 덜어낸다. 이걸 핵심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투자자분들, 현금 흐름을 강화하고 싶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은퇴 후에 소득을 보완하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용어 정리부터 조금 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듀얼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2개의 열쇠라는 뜻이에요. 듀얼키는 3가지 핵심 요소로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 공유벽이 있어야 됩니다. 즉, 두 거주 공간이 벽을 공유하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분리된 출입구가 있어야 됩니다. 각각 독립적인 현관문과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거주자들이 서로 마주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의 타이틀이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법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개의 독립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듀플렉스와는 뭐가 다를까요? 듀플렉스는 보통 2개의 타이틀로 분할되어 있거나 분할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듀얼키는 분할이 불가능한 하나의 타이틀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대출과 세금 그리고 매매 과정에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듀얼키는 여전히 하나의 주택으로 분류되니까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혜택, PPR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누가 듀얼키에 사실까요? 제가 시장에서 봐온 패턴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은 싱글 플러스 커플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공간에는 신혼부부나 커플이 살고 작은 공간에는 싱글 직장인이 사시는 케이스도 제가 봤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임대료 부담은 나눌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윈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플 플러스 부모님 조합인데요. 젊은 부부가 메인 거주 공간에 살면서 한쪽 부모님이 작은 공간에 거주하는 케이스예요. 멀티 제너레이션 리빙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근데 호주에서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그룹은 교대 근무층입니다. 특히 간호사나 교사, 경찰관 같이 이렇게 쉬프트 워크를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생활 패턴이 일반적이지가 않으셔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좀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임차자 페르소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듀얼키의 강점이에요. 타겟 시장이 굉장히 넓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숫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총 임대 수익부터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듀얼키는 동일한 지역에 비슷한 크기 단일주택 대비 20에서 30% 정도 좀 더 높은 임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리즈번 외곽에서 4베드 단일주택이 주당 500불 정도를 받는다면 동일한 크기의 듀얼키는 2베드 플러스 1베드 구성으로 각각 350불, 250불을 받아서 총 600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순현금 흐름입니다. 임대 수익이 높다고 해서 순현금 흐름도 비례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보험료부터 살펴보면 일반 주택보다 10%에서 15%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2개의 거주 공간이 있으니까 리스크가 높다고 보는 거죠. 관리비랑 유지비도 마찬가지고요. 2개의 현관문, 2세트의 미터기, 2개의 에어컨. 관리할 것들이 단순히 2배가 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듀얼키의 장점이, 진짜 장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공실 편차 완충 효과입니다. 일반 주택은 그러니까 공실이 발생하면 임대 수익이 100%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듀얼키는 한쪽이 비어도 다른 한쪽에서 수익이 계속 나와요. 예, 위에 예시에서 250불짜리 유닛이 비어도 350불은 그래도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듀얼키의 전체 공실률이 일반 주택보다 20에서 25%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출구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듀얼키의 리셀 유동성은 어떨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듀얼키가 두 개의 다른 구매자 그룹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너 오큐파이어들인데요. 특히 멀티 제너레이션 패밀리나 홈 오피스가 필요한 재택근무족이 관심을 많이 보이십니다. 한쪽으로는 뭐 거주용으로 쓰고 다른 한쪽은 뭐 사무실이나 부모님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투자자분들이세요. 높은 임대 수익률과 낮은 공실 리스크를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듀얼키 시장은 아직 일반 주택 시장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방 지역에서는 이해도가 조금 낮으셔서 마케팅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은행 밸류어들이 듀얼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밸류어는 두 개의 임대 수익을 모두 인정해주지만 어떤 밸류어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70에서 80% 정도만 인정해주기도 해요. 지금까지 너무 이론적인 것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본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럴턴 베이 지역의 신축 듀얼키 사례예요. 그러니까 제 전 에피소드 브리즈번 에피소드를 들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브리즈번에서 북쪽으로 한 30에서 40분 정도 거리되는데 인프라 개발이 진짜 한창 진행 중인 그런 성장 지역이에요. 투자자분은 65만 불에 구입하셨는데 구성은 3베드 그리고 2베드 메인 유니까 1베드 1베스 그래니 플랫이었어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은 메인이 주당 한 450불 정도 그리고 그래니 플랫이 280불로 총 730불이 나왔습니다. 그로스 렌탈 릴드가 한 5.8%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젊은 패밀리들이 많이 이사 오는 곳이라서 메인 유닛에서는 뭐 아기가 있는 커플이, 그래니 플랫에는 싱글 직장인이나 노인분들이 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지역 선택이었습니다. 성장 지역이다 보니까 캐피탈 그로스도 연 7에서 8% 정도 나왔고 임대 수준도 꾸준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멜버른 북쪽 근처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병원이랑 대중교통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의료진이나 대중교통 이용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기존 3베드 하우스를 58만 불에 사서 18만 불을 들여서 듀얼키로 리노베이션 하신 케이스인데요. 총 투자비가 그러니까 76만 불 정도 됐죠. 그러니까 레노 후에는 2베드, 2베스 메인 유닛, 그리고 2베드, 1베스 세컨더리 유닛으로 구성되었고 임대료는 각각 400불, 350불로 총 750불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리노베이션을 시작할 때는 코로나 시기라 가지고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는데 완공될 때쯤에는 임대료가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조금 발생하셨어요. 특히 두 개의 독립적인 전기 미터를 설치하는 비용이나 뭐 차음 공사 비용 등이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듀얼키 투자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거는요, 지역 규정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듀얼키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주거구역별로 다중거주에 대한 규정이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R1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R2, R3에서는 뭐 조건부로 허용이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지 폭과 주차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카운슬에서는 듀얼키에 대해서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의 주차 공간을 요구하는데 좁은 부지에서는 이 조건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키는 비표준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일반 주택보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주 나오죠. LVR, Loan to Value Ratio. LVR이 일반 주택은 95%까지 가능한데 듀얼키는 90% 또는 85%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평가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밸류는 두 유닛의 임대료를 합산해서 평가하지만 어떤 밸류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이 차이가 수십만 달러의 밸류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추천하는 방법은 펀딩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밸류 리포트를 받아보라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투자용 듀얼키 경험이 있는 밸류어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듀얼키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 스펙은 차음입니다. 방음이라고도 하죠. 두 거주 공간이 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별 미터링도 필수입니다. 전기, 가스, 물을 이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계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 및 연기 감지 시스템도 각 유닛별로 독립적으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특히 빅토리아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도 생각해 보시면요. 두 가구가 살면 쓰레기도 2배가 나오는데 수거 서비스가 충분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듀얼키에 대해 자주 받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듀얼키는 관리가 복잡한가요? 솔직히 말하면 일반 주택보다는 복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2개의 임대 계약을 관리해야 하고 2명의 임차인과 소통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경험 있는 프로퍼티 매니저와 함께 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오히려 한쪽이 비어도 다른 쪽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전체적인 스트레스는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리 매각이 가능한가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듀얼키는 하나의 타이틀이니까 분리 매각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듀플렉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만약 나중에 분리 매각을 원한다면 서브디비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첫 투자자에도 적합한가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듀얼키는 확실히 높은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관리의 복잡성도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첫 투자라면은 단일 주택으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나 세 번째 투자에서 듀얼키를 고려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지역에서 듀얼키를 찾아야 하나요?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찾으세요.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 대학, 병원, 산업단지, 그런데 인프라스트럭처 근처. 그리고 두 번째는 듀얼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지역, 이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3개 정도. 네. 특히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는 지역이 좋습니다. 자, 오늘 듀얼키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조금 잠깐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왜 듀얼키에 주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호주의 주거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문제로 인해서 멀티 제너레이션 리빙이나 쉐어 리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이 너무 부족해요. 사람들이 집이 모자라요. 듀얼키는 근데 이런 트렌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합니다. 특히 이자율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듀얼키의 높은 임대 수익률과 낮은 공실 리스크는 대출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케일업에 유리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서 2개의 수익을 내니까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점들도 조금 기억하셨으면 하는데요. 듀얼키는 만능이 아닙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일반 주택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관리의 복잡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완전히 아직 성숙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리세일 시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듀얼키는 올바른 지역에서 올바른 전략으로 올바른 관리와 함께 한다면 정말 강력한 투자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듀얼키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그만하고요. 그 다음 코리빙 하우스, 그러니까 듀얼키의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리빙 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저 먼저 코리빙이 무엇인지부터 좀 명확히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쉐어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호주 코리빙 하우스의 핵심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개인 공간 플러스 공유 공간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세입자분들께서는 독립적인 침실과 전용 욕실을 갖지만 부엌, 거실, 세탁실은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호텔의 편의성과 집의 편안함을 동시에 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별 임대 계약입니다.
각 세입자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니까 한 명이 나가도 다른 세입자들한테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all inclusive rent, 전기, 가스, 인터넷, 심지어 청소 서비스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쉐어하우스랑은 뭐가 다를까요? 일반 쉐어하우스는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전체 집을 임차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코리빙은 집주인이 각 방을 개별적으로 임대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법적 책임, 수익 구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코리빙 같은 경우에는 숫자 이야기를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호주 코리빙의 평균 수익률은 연에서 6%에서 12%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비교를 해드릴게요. 멜버른 기준으로 보시면요. 아니다. 시드니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베드룸 일반 주택이 주당 500불이라고 치면은 연간 26,000불 정도의 수익을 냅니다. 동일한 주택을 6베드 코리빙으로 만약에 전환을 하신다면요. 각 방당 250불에서 300불 정도를 잡고 그러면 총 주당 1,500불에서 1,800불, 연마다 78,000불에서 94,000불, 거의 3배 정도에 달하는 임대 수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순현금 흐름인데요. 코리빙은 관리 비용이 조금 더 높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 대비 15%에서 20% 정도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유틸리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사용하니까 당연히 더 높게 나오고요. 관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체 이용 시 임대료의 8에서 12% 정도 나오고요. 교체 및 수리비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많으니까 소모품 교체가 어쩔 수 없이 잦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익률이 8에서 12% 정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코리빙의 진짜 매력은 리스크 분산에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세입자가 나가면 임대 수익이 100% 사라집니다. 하지만 6베드 코리빙에서는 한 명이 나가도 83%의 수익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되게 더 놀랍습니다. 평균 공실률이 일반 주택은 15%에서 20% 정도 되는 반면 코리빙은 5에서 8%밖에 안 되고요. 재임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 4에서 8주 정도 걸리는데 콜리빙은 1에서 3주밖에 안 걸리고요. 세입자 체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콜리빙은 평균 9에서 15개월씩이나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코리빙 세입자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19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전문직인 분들은 직장은 있지만 주택 구입이 어려운 그룹이 있고요. 30세에서 45세 사이 커플이 있습니다. 집 구입 자금을 모으는 기간 동안 비용 절약 목적으로 계시는 분들, 그리고 55세 이상 싱글, 큰 집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전하고 편리한 거주지를 원하는 그런 그룹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모두 경제적 이유로 선택하는 거주 형태라서 상당히 안정적인 세입자층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코리빙 시장의 현실과 규제 환경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코리빙이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도 규제를 무시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호주 각 주별 코리빙 규제 현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요. 뉴사우스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코리빙 하우징은 최소 6개 이상의 개인실이 필요하며 개발 승인, DA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4명 이상 거주하면 그때부터는 루밍 하우스로 분류가 됩니다. 하숙집 같은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 운영 라이센스가 필수고요. 그리고 정기 안전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퀸즐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딩하우스 법규를 적용받습니다. 지역별 조닝 제한이 있고 주차 공간 확보 의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호주 각 주별로 굉장히 규제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수익률이라든가 공실률이라든가 그런 거는요, 직접 한번 상담을 저에게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코리빙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콜리빙을 전환할 때는 지방의회를 통한 개발 승인, DA 자주 말씀드립니다. 개발 승인이에요. DA라고 하면 개발 승인이 필수고요. 이 과정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열흘 만에 승인이 가능하다. 그런 거는 금물,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상업용 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이는 일반 주택 대출보다 이자율이 높고 대출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은행이 코리빙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 보험으로는 안 되고 전문 코리빙 보험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비싸지만 클레임도 제대로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 코리빙 투자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입지 선정.
입지 선정의 3대 원칙, 뭐 대학가 또는 병원가 근처에서 안정적인 세입자 수요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대중교통 접근성,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거 추천드립니다. 편의시설 밀집도입니다. 쇼핑센터, 카페, 뭐 체육시설 등이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제가 드리자면요. 최소 4베드룸 이상, 6베드에서 8베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고요. 베드룸당 전용 욕실 같은 경우는 공유 욕실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베드룸당 전용 욕실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주차 공간도 있어야 하고요. 넓은 공용 공간, 뭐 거실이나 뭐 부엌이 여러 명이 사용하기 적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최적화 좀 하려면 전문 관리 업체를 이용하셔야 돼요. 이게 셀프 관리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콜리빙 운영 전용 업체에게 맡기시는 게 좋고요. 스마트홈 시스템 도입도 굉장히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각 방별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출입 관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스마트홈 시스템 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리빙 투자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재정적 함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소평가하기 좀 쉬운 비용들, 뭐 예를 들어서 최초 가전 뭐 구입비, 높은 전력, 가스 사용료, 잦은 청소 및 수리비 등 이런 거를 조금 과소평가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대출 조건의 차이도 있습니다. LVR이 일반 주택 95%에서 80에서 85%로 제한될 수 있고요. 이자율이 0.5%에서 1%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나이나 뭐 직업, 라이프 스타일이 세입자들 사이에 너무 다 다르다 보면 또 갈등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소음 관리가 안 되면 민원을 계속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청결 상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세입자 만족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리빙에 대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외국인도 호주 코리빙 투자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FIRB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축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주택 구입은 여전히 제한적이고요.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6명에서 막 8명 되게 다수의 세입자를 관리하는 건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 거주하면서 호주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코리빙을 일반 주택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 개의 욕실이 있으니까 더 비싸게 팔릴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각자 욕실을 쓰는 것을 선호하는 구매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요, 저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고객님께서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관리업체 전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있는 업체들은 하우스 룰 같은 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제를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중에 그래도 생기면은 즉시 바로 중재에 나서거나 뭐 어떤 대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리빙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메가 트렌드에 부합합니다.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그에 못 미치니까 코리빙 같은 대안적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현금 흐름이 강력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현금 흐름이 생명인데 콜리빙은 이 부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세 번째는 확장 가능한 모델입니다. 성공하면 뭐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점들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초기 자본이랑 전문 지식이 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운영 집약적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규제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를 소홀히 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리빙은 올바른 준비와 전문가 파트너가 함께한다면 정말 강력한 투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이죠. 루밍하우스입니다. 루밍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코리빙의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 15%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한 부동산 투자가 바로 루밍하우스입니다. 핵심 메시지는요. 루밍하우스는 고수익, 고위험의 전형, 철저한 준비 없이는 독이 될 수 있는 투자라고 조금 경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대상은요, 숙련된 투자자분들, 높은 리턴을 추구하는 분들, 그리고 규제와 컴플라이언스에 자신 있는 분들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루밍하우스와 코리빙의 핵심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루밍하우스랑 코리빙을 혼동을 하세요. 혼동을 하실 법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투자 모델입니다. 루밍하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방을 임대해서 거주하는 숙박시설, 그러니까 코리빙보다 조금 더 제도화되고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숙박시설입니다. 핵심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요, 코리빙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루밍하우스는 상업용 숙박시설로 엄격하게 규제가 됩니다. 그리고 코리빙은 지역에 따라 간단한 신고제지만 루밍하우스는 필수 운영 라이센스 그리고 정기 갱신이 필요하고요. 코리빙은 8에서 12% 정도의 수익률이 나지만 루밍하우스는 10에서 15% 또는 그 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리빙은 관리 복잡도가 중간 수준이라고 치면 루밍하우스는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루밍하우스가 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용들이 숨어 있는지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브리즈번 8베드 루밍하우스 케이스입니다. 총 투자액 같은 경우엔 1.2 밀리언 정도 나오셨고요. 연간 총 수익은 15만 6천 불, 그러니까 그로스 수익률은 13% 정도 나왔습니다. 방당 주간 임대료는 8개의 방, 각 방당 250불이었고요. 추가 수입, 주차, 세탁, 그런 것 포함해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숨겨진 운영 비용들을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요. 라이센싱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연마다 3,000불에서 8,000불 정도 되고요. 전문 관리 수수료는 임대료의 15%에서 2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높은 유틸리티 비리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월마다 800에서 1,500불 정도 나오고요. 수리비도 꽤 빈번하게 나옵니다. 연마다 15,000불에서 25,000불 나오고요.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의 3배에서 4배. 컴플라이언스 점검 같은 경우는 연에 2,000불에서 5,000불 정도. 이거를 다 더하면요. 총 운영비가 연에 6만 불에서 8만 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순수익을 보시면은 7만 6천 불에서 9만 6천 불 정도 나오는데 순수익률은 6.3에서 8% 정도. 그러니까 그로스 수익률은 아까 전에 제가 13%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좀 큰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밍하우스에서 성공하는 투자자분들의 공통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지 선정,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지 선정의 황금 법칙이 있죠. 대중교통 허브 반경 1km 이내, 병원, 대학교, 그런 거 도보, 15분 이내,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그런 것도 절대적인 조건이고요. PR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급 주거 지역, 민원이 발생합니다. 고급 주거 지역은. 그리고 산업 지역 근처, 그런 데는 안전성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해야 할 만한 그런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요.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6베드 이상, 베드룸당 독립 출입구, 넓은 공용 공간. 사실 이 체크포인트는 주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에이전트와 좀 상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운영 최적화 전략이라고 치면 루밍하우스는 절대로 셀프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라이센싱에다가 24시간 비상 대응 같은 것도 필요하고 세입자 스크리닝 등 모든 업무를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많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밍하우스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모든 항목에 이게 얘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항목은요. 재정적 준비도입니다. 총 투자금의 150% 이상 정도 자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비상자금이라고 하죠. 5년 이상 장기 투자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하고요. 전문성 같은 경우에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 규제 완전 숙지하셔야 하고 신뢰할 만한 전문 운영 업체 확보하셔야 하고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회계사 그런 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셔야 하고요. 심리적 준비도를 이걸 체크리스트에 넣어야 하나 모르겠네요. 높은 스트레스를 감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간도 확보를 하셔야 하고요. 이 중에서 재정적, 전문성, 심리적 준비도에서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루밍하우스의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은 루밍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루밍하우스는 할 수 있다면 수익성이 뛰어나요.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할 수 없다면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경험, 자금력, 리스크 성향을 정확히 평가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피소드를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듀얼키에서 시작해서 코리빙이랑 루밍하우스까지 각각 다른 수익 구조와 리스크를 가진 투자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나 씨 없이 혼자서 팟캐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혼자서 계속 주구장창 떠든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리나 씨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원 팟캐스트 여러분이 바로 게스트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오와 리나의 투자 인사이트 real estate real talk always by your side. 부동산 지식과 투자 스토리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메모리.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I want podcast 지식과 투자